안녕하세요. 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이 관련된 테마 여행 다음 달에 갑니다. 4월 1일에 인원이 꽉 차서 여행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3월 초 혹은 2월 말에 있었던 주요 전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재용 작가님 인터뷰할 때 작가님이랑 또 친한 작가님이자 또 교수님 김병진 작가님을 잠깐 뵀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안 올릴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간단한 리뷰를 합니다. 지금 기간 보니까 전시는 마감됐습니다. 미리 올려왔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병진 작가님이 단국대 조석학 교수님이세요. 수원대 출신이고 이전의 작품들 보면 되게 얇은 철선으로 과일 같은 거 아니면 문자, 러브, 홉 이런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일상적인 요소, 되게 팝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시도했는데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선적인 요소라면 이번에는 면이 좀 많이 가미된 신작들을 주로 선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상도 받으셨고 2007년에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미술대전 우수상. 이 작가님의 그 조각 작품들이 미주 혹은 중동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서문이고 Making Faces 작품 시리즈래요, 제목들이. 그래서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얼굴을 연상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작품, 페인팅적인 요소와 조각이 결합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2D지만 뭔가 레이어가 좀 올라가 있는 약간 2D와 3D가 결합된 평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노톤의 이 작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평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세우는 이런 조형물 시리즈가 이번에 많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호암미로가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게 호암미로가 초현실주의적인 작품 많이 그렸을 때 이런 꿈틀거리는 조형보다는 페인팅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릿광대 사육제 이런 작품들 보면 이런 느낌이 좀 기억이 나요. 제 생각에는 작가님이 호암미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동물의 눈이 연상되는. 근데 약간 얼굴이 연상되는 작품을 호암미로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힌트를 주는 뭔가 동물의 형상인 듯 아닌 듯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이번에 대작 시리즈 작품이에요. 약간 변태적이기도 하죠. 뭔가 무의식을 사로잡는 울트라마린 계열의 색깔입니다. 작가님 커피 그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움 갤러리 요즘 전시가 핫하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피에르 위그 전시 홍보를 계속 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도 많이 봤고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시를 좀 볼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인들이자 구독자님 뵐 겸 간 것도 있었습니다. 피에르 위그가 프랑스 파리 작가예요. 뉴욕과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허구와 현실, 기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종합 아티스트입니다. 주로 영상 작업, 설치 작업 이런 걸 많이 시도를 합니다. 음향, 효과, 건축적인 요소까지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 진짜 인간적인 게 무엇인가,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이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이 작가가 AI 기술을 실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제목 그리고 전시 테마가 리미널이거든요. 이 뜻이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출현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고 구겐하임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입니다. 리움에서 열리죠. 그리고 퐁피드 센터, 쾰른 루트비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2008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숲을 만드는 그 설치물을 아주 스케일감 있게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비주얼적인 충격을 줬던 리미널 작품입니다. 얼굴 없는 여인 나체 영상이 일어섰다 앉았다 이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요, 달 표면 같은 그런 게 보입니다. 진짜 그로테스크하고 뭐야 약간 혐오스러운 감정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비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 포함한 얼굴 부분이. 그럼 생각하지 못한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날 몰랐는데 AI 기술 활용해서 관람객의 반응 혹은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바뀌는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간 분들은 그걸 알고 봤겠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일이다 보니까 감상하러 미술관은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리뷰를 위한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그냥 찍은 다음에 감상은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기술이 있었더라고요. 이번 전시 대다수의 작품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센서로 감지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영상이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이 작품이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되게 열심히 보는 관람객들, 저는 이런 영상 작업은요 오래 볼 여유도 안 되고 인내심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스텔라리움이라는 작품, 이게 임산부의 배를 찍은 작품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거 진짜 답답할 정도로, 이건 분명 작가님의 연출일 테니까 그런 건 이해해줘야 되지만 사람 부딪힐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비주얼 충격이 강한 브랑쿠식 조각가의 그 오마주죠. 가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대충 봤기 때문에 사진은 남아있는데 이게 소라게래요. 그러니까 소라게가 가면 끌고 가니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상상하게끔 연출을 하는 거죠.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리고 오프 스프링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서 소리와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그런 양이 조절되는지 아니면 빛이 약간 바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조건을 학습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의도한 것 치고는 의도가 읽히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지?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알고 봤으면 한번 일부러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봤을 텐데 그걸 몰랐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행도 그렇지만 미술관 공부 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가시라고 제가 공부를 해서 리뷰를 합니다. 항상 알고 가면 좀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반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응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상도 잠깐 지나가다가 봤지만 좀 비주얼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같긴 한데 다리 짧은 아이가 가면을 쓴 건지 좀 뭔가 엽기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숭이에게 가면을 씌운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로는 사람처럼 보이죠. 옷도 입혀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을 때의 그 충격적인 모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물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의외성,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 충격을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일본 인형 같다는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 느낌. 그리고 유 움벨트 안리, 요것도 실시간 반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화면이 사람 형상 같기도 한데 베이컨의 작품이 좀 연상됐습니다. 계속 잔상이 왔다 갔다 거려요. 계속 바뀝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사람 살덩이 같은 조형물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 작품은 제목을 못 찾았습니다. 생략. 그리고 이번 전시에 어항 시리즈가 많아요. 이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암세포 배양, 요거를 삼성 어디 연구진과 협업해서 뭔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를 이번 전시에 하나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영상도 그냥 훑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금속 센서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센서인지도 모르고 사진 찍어 놓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뒤늦게 센서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 있지 하니까 사진에 여기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보고 가시는 분들은 센서도 의식하시고 영상 보면 좀 그나마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솔직히 그냥 보면요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이런 개념 미술을 재미로 보는 건 아니죠. 이 어항도 잠깐 불이 켜지거든요. 그 전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켜질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불 켜졌을 때 빨리 영상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안에 실제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리움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전시 곳곳에 이 마스크를 쓴 퍼포먼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는 한 분도 안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 보였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피에르 위그가 약간 익명성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 가린 모습, 가면 쓴 거, 아니면 얼굴이 없는 거. 울트라맨 같아요? 울트라맨 눈 위치라도 보이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 답답해서 어떻게 걸을까요? 안에서 보이겠죠? 괜한 걱정. 그리고 리움 현대미술 소장품전이 솔직히 좀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 작품들은 난해하니까 모르고 본 상태에서, 근데 알고 봐도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건 아니긴 합니다. 리움 현대미술 소장품전, 삼성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장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보여주는데도 와,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보면 단보라고 저는 처음에 읽었거든요, 영문으로. 작년 아트페어 프리즈 때 아마 참여했던 작가로 기억합니다. 자인보로 보통은 부르더라고요. 리움에서는 얀보라고 표기해놨습니다.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입니다. 개념미술 설치 작가로 유명한 분이고, 우리 국민은 이라는 작품이에요. 왜 우리 국민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자코메티, 그냥 역사 그 자체죠. 표현주의적인 조각가로 유명한 자코메티입니다. 피카소가 재능을 탐냈다는 천재 조각가. 근데 천재는 평가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도 아트페어에 되게 많이 나오는 유명한 거장입니다. 본래는 블랙 색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화이트 작품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루이스 네벨슨, 이 여성 작가가 역사적인 설치 조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주로 조립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은 작업을 합니다. 미니멀리즘, 약간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도 교과서급이죠. 클리포드 스틸의 작품 중에 좀 큰 사이즈의 작품이 또 구겐하임 빌바오에 몇 점이 있습니다. 근데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이 그렇게 기교로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클리포드 스틸 작품들을 다른 나라에 봐도 같은 작가라는 게 구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엄청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매 트렌드가 추상표현주의 1세대는 이미 유명한 작품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약간 저평가받은 작품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되게 크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혹은 2, 3세대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주목을 받는 트렌드가 요즘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추상표현주의 1세대 작가 잭슨 폴럭, 마크 로스코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을 탐구하는, 다른 미국 작가들에 비해서 상업성을 좀 경계했던 작가로 보지만, 그럼에도 활동한 내내 뭐 가난하게 활동한 작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성을 경계해서 은둔형 작가로 좀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아트페어에서도 느낀 건데, 런던인가 파리에서 칼 안드레 작품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안 밟고 그냥 지나갔는데, 칼 안드레의 작품 특징이 작품인지도 구별 안 돼서 이 철판대기를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밟아도 문제가 안 되는, 몇 안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혹은 작품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밟는 그런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죠. 테이트 모던에서 칼 안드레의 네모한 철판대기 샀다가 영국 사람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철판대기 뭐하러 비싸게 사냐고. 하지만 교과서기 때문에 작품은 계속 가치가 오릅니다. 그렇죠, 참여형 작품. 제가 리뷰 때문에 유심히 이거를 찍으니까 그제서야 옆에 있는 분이 이거 작품이야 하면서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오 다다이즘의 엄청난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 제스퍼 존스와 애인이었던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기법을 먼저 시도한 컴바인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약간 콜라주 스타일이 많죠, 이분 평면 작업 보면. 그리고 이사무 노구치, 일본계 미국 조각가입니다. 이 작가는 디자이너기도 해서 약간 기능성을 좀 가미한 이런 작품들이 많다고 하고, 어머님과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유기적 형태의 조각을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거의 1세대, 미니멀리즘 그 자체, 프랭크 스텔라,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거의 해체주의로 미니멀리즘에서 탈피한 그런 스타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또 성형 캔버스라고 해서 캔버스 모양을 변형할 생각을 이전에 많이 못했는데 그거를 시도한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트페어, 특히 가고시안에서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존 체인벌린, 추상표현주의의 3D 철근 버전이라고 쉽게 약간 좀 구별을 지어 볼게요.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조형물, 자동차 고철 폐기물로 재활용해서 되게 임팩트 있는 이런 작품을 합니다. 이런 작품 뭐 정크아트라고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제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재료를 활용한 작가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런 게 흔치 않았을 때의 거장입니다. 존 체인벌린. 그리고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이런 게 있죠. 약간 허무주의를 느끼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작품이야? 이 철판떼기가 작품이야? 뭐 볼 거 없나 또? 이게 단가? 이게 다야? 아, 그렇구나.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이것도 다른 건 역시 뭐 없는데 형광등을 활용한 미니멀리스트 댄 플레빈입니다. 이분도 엄청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댄 플레빈 형광등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색깔별로 다양하게. 그래서 이분도 역시 구별이 됩니다. 세계적인 기관, 미술관에서 많이 소장한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야 하는 작가들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합니다. 작가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유명한 작가도 너무 많습니다. 이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작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끝도 없죠. 리처드 디콘, 이분은 다른 작품들 찾아보시면요, 천재형 아티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형성 보면 이 사람은 진짜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웨일즈 출신의 조각 설치 작가입니다. 형태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탐구한다고 해요. 주로 형태들이요, 곡선이 많습니다. 유기적인 추상 형태, 미니멀리즘 작가로도 분류를 하고 조형미도 있는 그런 천재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처드 디콘. 그리고 큐비즘의 유명한 작가, 큐비즘은 브라크와 피카소가 만들었지만 대사가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낭 레제. 하지만 피카소와 브라크는 모여든 따라쟁이 큐비즘 화가들과 안 놀았죠. 따로 재석게 놀았습니다. 니네들 따라와봐. 우리는 우리끼리. 니네 무시하더니 똑같이 따라하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보여줄게. 이렇게 좀 앞서 나갔죠. 매챙제라는 이론가이자 큐비즘 작가가 큐비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큐비즘의 다시점, 뭔가 3D 이런 개념,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달려든 다른 큐비스트들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피카소 좋은 일만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종영 작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불각 개념이라고 해서 깎지 않음으로써 혹은 최소한으로 깎음으로써 되게 자연스러움, 있는 그대로를 좀 추구하는 그런 작가, 조각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희 컬렉션 때도 몇 작품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 작품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김종영 작가 작품이 좀 스타일이 다양해서 뭐 하나 보면 한 번의 구별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작품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마크로스코 울지어다 작가입니다. 리움 한번 오셔서 한번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러 같은 위치에 옆에 바로 장욱진 화백의 작품이 있거든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 장욱진 작가는 추상화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60년대 초중반에 잠깐 추상을 시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의 작품을 이번에 같이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때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 이때 좀 시도하다가 나와는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칼레의 시민, 이 작품 유명하죠. 로댕의 작품입니다. 로댕이 솔직히 매력은 더 추상적인 조각이 좀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칼레의 시민, 그 역사 일화죠. 14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레, 이 항구 도시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함락했어요. 그래서 워낙 저항이 심해서 이 시민들 다 죽이려고 에드워드 3세 왕이 벼르고 있는데 그 왕비의 설득도 있었고, 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시민대표 상류층이죠, 귀족 6명이 자진해서 우리가 대신 죽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성에 키를 들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의 표정, 감정 묘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 시민 이야기는 귀족의 의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준 일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죽는데 괜히 6명 나오라고 했는데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표정. 근데 결국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의 엘리트들은 오블리주가 스페인말 오블리가토리어거든요. 귀족이라는 의미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혜교, 현재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하나죠. 해외 미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양혜교 작가를 보면 지금 동시대에 활동하는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계속 한국적인 거 하면 무슨 조각보, 도자기, 한복, 난치고, 민화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전통을, 한국적인 거를 계속 조선스러운 것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은데 동시대의 한국성, 한국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잘 캐치하는 게 양혜교 작가님의 약간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동시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되게 한국적이고 사적이죠. 이게 한국 사람만 아는 감성, 디테일, 소품을 일부러 설치물에 많이 녹여냅니다. 혹은 그 시대에만 알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감성의 소품들이거든요. 그 제목을 보면 황금 휴가, 뭔가 사적인 걸 수도 있고 휴가를 갔을 때 연상되는 그런 소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액세서리라든지 뭔가 소품들 보면요, 은근 우리만의 정서가 있어요. 외국 건데도 우리의 정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식 발라드가 우리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에 영향을 준 게 원래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성으로 녹여낸 게 발전돼서 K-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의 한국성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려면 제일 자신 있는 사적인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작가님들이. 그래서 한국의 서울, 도시인들의 일상, 한국성을 잘 반영한 그런 소품들이죠. 효자손, 이게 아마 약장수일 거예요, 제목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건강, 장수에 예민하잖아요. 효자손, 이거 외국 사람이 좀 신기해하는 아이템이잖아요. 등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소품을 잘 녹여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작가의 본이 되는 분 맞아요. 한국성이 뭔가, 이런 작가한테 많은 영감을 받아야 되죠. 등 두드리는 그 봉이잖아요. 안마기, 개수기, 말린 인삼, 이것도 우리나라 감성이죠. 약간 B급 감성. 이것도 이건 외국에 있긴 하지만 뭔가 한국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베란다에 조화 놓는 거, 그런 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석호 작가가 작년 아트페어에도 좀 본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의 옷 시리즈도 유명하고 일상적인 것을 클로즈업해서 이게 약간 추상화인가? 알고 보니까 확대를 해서 추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력 붙여놨길래 한국 작가인 줄 알았는데 독일 작가 한나 다보벤의 작품입니다. 독일 개념미술 작가고, 이분이 원래 이런 시리즈로 작업을 해요. 근데 되게 영리한 게 클라이언트, 리움에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한국 사람이 주문하지 않았을까? 그럼 한국 문화를 연구를 했다는 게 바로 보이죠. 여러분, 한국성이 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국적인 요소가 되죠. 요즘엔 이런 달력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외할머니 댁 가면 항상 이런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골에 한 장 한 장 띄는 거. 종이도 약간 싸구려 종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스러운 달력 스타일이죠. 근데 외국 사람이 제3자가 됐을 때 이 한국 달력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뭔가 사인 같은 약간 기록적인 거를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매일 보면 이게 한국스러운 거란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뭔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의 매력은 그 방법이 유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가 있고 레지던시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새로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객관화가 돼서 뭐가 한국스러운 건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뺏겼네요. 한국 사람이 안 하고 독일 사람이 이걸 가져갔습니다. 한국적인 거를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생활 많은 곳에서 한국스러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작가라면 그런 걸 잘 캐치해야겠죠.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거장 도널드 저드, 네모한 아크릴 같은 테트리스 모양 보이면 도널드 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멀리즘 작품 보고 뭐야 어처구니 없어 이게 작품이야 라고 욕하는 분들에게 좋은 감상법을 말씀드릴게요. 미니멀리즘 미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일반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플사에서 나온 맥이랑 아이폰 되게 좋아하죠.
그 아이폰 볼 때 이 심플한 미학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이 작품 보면 뭐야 볼 것도 없네 이게 뭐야 작품이야 이렇게 왜 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향받은 게 지금 나오는 수많은 디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시초가 돼서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21세기 동시대의 인류는 정신세계를 지배당했어요. 약간 세뇌된 미학이죠. 중세 르네상스 때의 과거 사람이 봤을 땐 절대 미술이 될 수 없는 미학일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저드. 그리고 알 수 없는 철 책상. 옛날에 사무실에 이런 철 책상 진짜 많았죠. 요즘에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뭐 올려놨어요. 장서영 작가의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작품입니다.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제목이랑 이 의도랑 이게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 천재영 작가입니다. 리 본테규. 봉태규가 바로 떠올라서 이 리 씨가 보여서 저 약간 한국계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작가예요. 다른 작품들 보면 자기 색깔 확고합니다. 자연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관계 이런 걸 탐구하는 작가인데 다른 작품 보면 조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 작품만으로는 이 작가의 매력이 다 보여지는 것 같진 않아요. 리 본태규. 이름 외우기 쉽네요. 봉태규 외우면 되니까. 봉태규. 미국의 천재 봉태규 리 작가님. 그리고 그 임민욱 작가, 이화여대 출신의 비교적 오늘 소개한 작가 중에 젊은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음, 조형이고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뭔가 네모 판때기가 이렇게 또 있네요. 매트릭스인지. 근데 이게 회색 침대 혹은 무제입니다. 이 작가 스타일 되게 확고합니다. 레이첼 화이트리드. 네거티브 공간을 캐스팅해서 네거티브 공간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드는 계단 같은, 그래서 건축적인 요소를 스케일감 있게 표현하는 설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감도 있고 자기 스타일이 확고해요. 그래서 많은 설치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분이 연도가 어느 시대인지는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서도 작가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리기에로 보에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작가로 유명한 이분이 지도 시리즈가 좀 유명하고 문자를 되게 많이 활용해요. 다국적인 문자, 숫자, 시간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일상적인 소재, 오브제 이런 거를 많이 쓰죠. 그리고 미니멀리즘 작품을 보면요, 이게 뭐야? 이런 거 너무 많죠? 이분은요, 캔버스에다가 날짜를 그냥 적어놨습니다. 와, 엄청 쿨하죠. 근데 이분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온카와라가 거의 일기장 스타일의 작가예요. 뭔가 기록을 매일 합니다. 그 기록을 예를 들어 10년 프로젝트 계속 일관성 있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날짜 지겹도록 맨날 여기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게 쌓이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게 미술입니다. 온카와라, 기록형, 일기장형 개념미술 미니멀리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 작품이 유명해요. 그리고 새로운 게 좀 보여서 박미나와 작가의 하하하 제목인데 얼굴 표정은 생략했습니다. 눈만 땡땡땡 보여요. 여기 쉬라고 감상하라고 쇼파 갖다 놓은 것 같지만 눈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쉬기에는 어지러울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프랑스와 모를레, 기하학적 추상 작가 오바트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한 작가 대다수가 되게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코스죠. 한남동 가면 리움 갔다가 페이스 갤러리 가고 리만 머핀 한번 찍어줘야죠. 페이스 갤러리 가면 원래도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시했었죠. 엘름 그린과 드라그셋 듀엣 작가가 작년에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하늘을 그려놨어요. 의도는 모르겠지만 케네스 놀랜드 미국 작가로 기억합니다. 생면회화 기하학적인 추상화 작가로 보시면 되고 기하학적 추상화 혹은 미니멀리즘의 거장 요제프 알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색채가 좀 강합니다. 층에 따라서 따로 전시를 주로 하잖아요. 페이스 갤러리가 색채가 강한 작가들을 이번에 좀 전시합니다. 미니멀리스트답게 감정을 배제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원래 미니멀리즘이거든요. 감성 배제, 약간 인간미 이런 거 좀 배제하고. 근데 요거는 되게 감성적으로 좀 결합했습니다. 약간 인상파 느낌도 나고.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게 미니멀리즘이죠. 약간 프랭크 스텔라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세련됐죠. 그리고 색채가 강한 시리즈. 이 작가 작품이 3억에서 5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격도 쿨하게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카운트에. 미니멀리즘 작가, 오바트 초창기 작가들이 관역판 같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관역판 자체가 미니멀리즘 작품이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기하학적인 추상이고, 가기만은 불규칙한 조형물인데 세련되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샘 길리엄, 생각보다 페이스 갤러리가 작품 수가 적습니다. 전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단가? 그리고 작가를 둘로 나누니까 또 이거 약간 그래 나름 개인전 같은데 설마 단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근 한국에 진출한 메가 해외 갤러리들이요 공간이 작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전시 보다가 이거 다야? 어디 있겠지 또. 근데 다예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샘 길리엄 추상표현주의 2세대로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제가 어디서 해외 칼럼을 본 것도 아니고 런던 프리즈, 이전에 서울 프리즈, 아트바젤, 파리까지 보니까 이전에 아트바젤, 바젤 그것도 작품들은 좀 연구를 했는데 추상표현주의가 대세구나. 물론 과거 미술이죠. 근데 과거에 저평가받은 작가들을 띄우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2세대 작가 혹은 지금 활동하는 추상표현주의 계열 작가들이 페이스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메가 갤러리에서도 크게 전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통찰 작년에 제가 방송한 거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이미 일찌감치 예견을 했거든요. 지금 띄우는 작업이 좀 보인다고. 그리고 한국에도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색채가 강하고 약간 불규칙한 단색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한국성이랑 이전과 다른 뭔가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어쨌든 그런 뜨거운 계열의 작가들이 좀 주목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면 페인팅이 하나에서는요. 네, 이런 흐름 속에 페이스 갤러리도 샘 길리엄 작가의 전시를 하네요. 게다가 지금 거의 동시대 작가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작가들은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상업성도 있습니다. 색깔 이뻐요. 자신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접고 담그고 뿌리고, 이분이 또 일본식 한지 그걸 좀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지는 기법. 그리고 샘 길리엄이 흑인 화가로는 미국 대표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처음 참가한 작가라고 합니다. 1972년에. 그래서 이 작품들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3D적인 2D 평면 페인팅과 3D를 결합한 천으로 매달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시리즈가 제일 비쌉니다. 저는 오히려 평면 작업에 비해서 쌀 줄 알았거든요. 비싼 건 10억, 14억까지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평면이 가격도 비교적 더 착하고, 커튼 천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평면이 좀 더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샘 길리엄이었습니다. 바로 리먼 머핀 들어가면 김윤신, 김창억, 홍순명, 스컷 칸, 사인전, 승구한 시뮬라크라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하루 전에 리뷰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어디예요? 이 작품은 약간 오마주 같기도 한데, 왜냐면 비슷한 작품이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스코칸의 풍경화가 옛날 인상파 스타일이면 현대적인 의미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풍경화가들 보면요, 약간 초현실주의와 결합한 그런 풍경화가들이 좀 인정받는 것 같아요. 기억과 상상, 초현실주의적인 요소, 되게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풍경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이 작품 자체는 그렇게 신비로운 느낌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적인 느낌이 오히려 많이 듭니다. 이게 약간 타일 스타일, 모자이크 같은 이런 스타일이 좀 인상적입니다. 풍경화 같은데 약간 비현실적인 혹은 단순화된 그런 요소를 가미한 작품이죠. 이것도 터치를 아예 픽셀 타일로 이렇게 그렇게 변형한 그런 스타일이죠. 구름인데 구름이 꼭 돌고래 같네요. 근데 이번 작가들이 약간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전을 이렇게 했겠죠? 김윤신 작가는 조각가로 더 유명하긴 합니다. 이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합니다. 국제갤러리와 리먼 머핀 동시에 전속 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작년부터 엄청 고령이시지만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컬러가 엄청 세죠. 이게 약간 남미의 토테미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를 잘 융합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사상을 또 재해석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조각이든 회화든 김윤신 작가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자기 색깔이 강해서. 그리고 김창국 작가, 한국 추상 1세대 작가입니다. 스타일이 같진 않지만 기획의 의도가 좀 보이죠. 어떤 스타일의 작가들을 이번에 같이 전시했는지. 일본 유학파입니다. 홍대 교수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되게 각진 스타일, 약간의 큐비즘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조형을 단순화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세잔의 영향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상의 1세대지만 구상 풍경화 시리즈를 이번에 같이 전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순명 작가, 약간 퍼진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이인성 미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반 미술상, 전형림 미술상, 굵직한 상을 되게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지금 한창 활동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의 풍경화를 이번에 같이 기획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현실적인 요소와 상상,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스타일이죠. 이건 비교적 사실적인 스타일이네요.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게 리만 머핀에서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차 예술 전용관이라고 전시가 있습니다. 봄천이 오셨네. 여기 봄천이 오셨네 도자기 작가 포함해서 조각보 이런 작가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보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큐비즘, 차가운 추상 계열 우리 선조들이 먼저 시대했거든요. 근데 이론가들이 이런 걸 잘 못 만드니까 설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미니멀리즘적인 미학도 솔직히 조선 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먼저 그 멋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가들은 그런 거를 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서구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난 한국적인 미니멀리즘보다 원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장하기 나름이거든요. 미술도 패권이라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쉬워요. 이 미니멀리즘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런 거죠. 몬드리안보다 조각보가 먼저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트엑스 제가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솔직히 좀 정신없이 봐서 시간도 좀 없어가지고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작가들 몇몇 소개합니다. 김연아 작가의 이게 패브릭으로 시도를 했네요. 이런 자수 스타일. 근데 이게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세련된 느낌 좋은데 이게 크게 하나를 작품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 시리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금상 갤러리네요. 그리고 범준 작가, 아마 인스타로 제가 팔로잉 하는 작가로 기억합니다. 컬러 다양하게 있죠. 산을 주로 그린 작가. 산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아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화를 베이스로 한 작가들 산을 많이 그리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산이 동시대와 맞는 주제인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작가님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산을 거의 정체성처럼 그린 작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금수강산이니까 우리나라가 자연과 물화일체가 기본이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장 도시화된 최첨단의 21세기 대한민국과 산이 접점이 크게 있을까? 없다 하면 그 접점을 만드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경훈 작가님, 요즘 작가님과 아주 예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아주 발전적으로 진화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아무튼 이경훈 작가님 반가웠습니다. 이날. 이태성 작가의 작품은 작년 아트페어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릇 잔상 같은 느낌? 그리고 김은주 작가.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캐릭터 이 얘기 좀 할게요. 서울 렉스 아트페어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트페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캐릭터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전 좀 갤러리도 아쉬워요. 왜 자꾸 비슷한 고만고만한 캐릭터 그린 작가만 자꾸 보여줄까? 판매되니까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작게 모으는 컬렉터들도 아쉬워요. 동시대 미술 기본이 그거거든요. 뻔한 거는 아니에요. 뻔한 거 그리는 작품을 벽에 걸기 이쁘고 보기 편하고 그런 거는 옛날 미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부정한 거 아니에요. 팝아트적인 혹은 캐릭터 작가를 다 별로라고 한 거 아닌데 하려면 진짜 다르던가 아니면 치명적으로 귀여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귀여운 작품이라서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김은주 작가님 파이팅입니다. 색깔도 이쁘게 쓰시고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그리고 최영국 작가님 아주 잘 나가는 작가님이시죠. 올해 초에
어떻게 행사에서 봤는데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인사만 드리고 말은 못 걸었습니다. 아마 중동에 전시 크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영욱 작가님 이후에 도자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자기 한국적이죠. 근데 도자기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자기 최영욱 작가님으로 충분해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도자기가 너무 많다. 현대미술의 기본 공식입니다. 달라야죠. 뻔한 거 하면 안 되죠. 작가님들 양심이 있어야죠. 작가님들. 이 작가 작품 세련돼서 눈에 들어왔는데 작가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건 솔직히 많긴 해서 여러분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이 작가님들 최근에는 좀 많이 보시니까 자신의 작품이 이 동시대에 최소한 의미가 있나 뻔한가 아닌가를 이게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구글 이미지 검색에 자신의 작품 한번 올려보세요. 올렸는데 엇비슷한 다른 작가들이 다수 검색이 됐다.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외국 작가 작품이 수두룩 나왔다. 그러면 아쉽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방향에 대해서. 이게 맞나? AI가 같은 작가로 인식했거든요. 성연아 작가 한 2년 전부터 아트페어에서 많이 봤고 색감이 되게 한국적이라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있습니다. 중국에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그린 작가가 있긴 해요. 근데 이 자체로 되게 세련돼서 저는 좋게 보긴 합니다. 송진욱 작가 약간 캐릭터가 좀 독특해서 이 인상은 기억에 오래 남아서 뭔가 호불호가 있긴 한데 좋고 싫고를 떠나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어떤 갤러리 전시 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예주 작가님은 제 줌 클래스 수강을 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날 그림 판매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컬렉터님이랑 인사하더라고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파란 나무를 그린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스페인 작가인데 되게 간결하고 세련돼서 소개합니다. 테레사 쿠에바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이런 거 걸었을 때 취향 좀 세련됐구나. 누가 손님마다 이발소 그림 아니면 어정쩡한 캐릭터 전시하는 컬렉터에 비해서 아, 좀 뭘 좀 아는구나 미술 이런 소리를 들 수 있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응노 거장이죠. 그러니까 문자도 같은 스타일을 재해석하는 그런 느낌. 최명원 작가는 도올 갤러리로 기억합니다. 거기 아트페어웨이에서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슬을 그린 작가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윤슬 그린 작가가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블릭이라는 작가, 필리핀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되게 재미난 연출을 하는 그런 작가. 에바 알머슨, 스페인의 상업 갤러리 쪽에서 유명한 작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편한 느낌으로 되게 사랑받는 작가. 대중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업 갤러리에서는 좀 유명하대요. 스페인에서도. 근데 나 스페인 살았는데 미술관에서 왜 한 번도 못 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바 알머슨. 솔직히 스페인에서는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네? 이걸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남상훈 작가. 이게 페인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사람의 시각적인 거를 사로잡는 그런 거를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감을. 근데 이 물방울은 김창렬 작가와 좀 겹쳐서 조금 그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진우 작가, 리안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하면서 성장을 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유명한 작가죠. 이진우 작가. 그리고 홍정우 작가. 그래피티와 문자 이런 컬러를 되게 세련된 감각으로 녹여내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홍대 판학과 출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광고 따로 공지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제가 정신없어서 공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모집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아트헤르스에 그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예, 기획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몇 가지 종목이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들 프로듀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컨설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컨설팅도 엄연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라는 말 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근데 프로듀싱 하면 음악에선 프로듀싱인데 미술에선 프로듀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몇 분 진행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상반기에 한 6, 7분 정도 주로 신진 작가님들 위주로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좀 민원이 많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소수로 추려야 되니까. 근데 최소한의 기준이 안 되면
그냥 한 명도 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 그냥 안 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의향이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방송 끝날 때니까 잠깐 그냥 예고만 한 거고, 근데 미리 생각 있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로 좀 문의 주셔도 됩니다. 따로 공모를 할 때는 신청 폼을 아예 받으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이번 달 26일부터 홍콩 바젤에 갑니다. 가능하면 좀 리뷰를 찍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연구하러 가고, 갔다 와서 이틀 뒤에 스페인 투어를 갑니다. 스페인 미술기행 투어. 가서 가능하면 또 라이브라든지 방송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가기 전까지 홍콩 미술관, 아트페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약간 예습할 겸 방송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